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여튼 방송 시간이 들쭉날쭉 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래 11시였는데 10시를 또 옮겼습니다. 저도 참 이 방송 시간을 본의 아니게 저야 사실 10시에 방송하나 9시에 방송하나 11시에 방송하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방송을 몇 시에 하는 거야 이렇게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진행자분들이 집단적으로 출연을 거부하시면서 파행 편성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파행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어제 방송 중에 이 편성이 바뀐 것을 설명을 하면서 출연을 거부하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바뀌게 됐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취자가 왜 프로그램을 폐지하느냐라고 물어서서 미친놈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폐지당한다는 심정 저희들도 참담하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사실 제하고요. 국정원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으로 200여 차례 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시도해 북한의 불법적 무기 거래를 포착한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해킹을 통해서 북한 대남 공작원들의 외화벌이 경로를 추적하고 국내에 들어온 중국 마약 사범을 근거한 성과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런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국정원은 이 사실을 정보위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업무 보고 중에서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더라도 이걸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외부에 공개했을 때는 처벌이 따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공개했느냐? 여당 의원이 공개했답니다. 여당 의원이. 정부에서는 비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국회 차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언론에 기밀을 흘린 의원이 여당이었다는 것이 참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국정원이 왜 이런 사실을 밝혔겠습니까? 틈만 나면은 위기에 있을 때마다 북한 사실을 흘리는 건 국정원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 국내 사찰 의혹이 있는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으로 200여 차례 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시도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적 무기 거래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국내 사찰한 건 아니야 라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밝히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조선일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의한 애족의 무언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좀 엉터리라는 점이 문제이긴 하는데요. 그 기준이 엉터리라고 해서 1200% 모두 엉터리는 아닙니다. 북한의 무기 거래를 비롯해서 국정원이 밝힌 해킹 성과는 모두 외교 안보적으로 민감한 기밀사항이라는 겁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대내외 활동이 공개되면 안보의 기묘한 정보망이 무너지고 자칫 관련 국간 국제 분쟁으로까지 비화해 국익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조선일보의 사설이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은 늘 이렇게 해왔어요. 자기들이 국내 댓글 공작을 한 걸 감추기 위해서 혹은 해킹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수작을 벌이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스스로 해킹을 했네 안 했네 시시콜콜 까발리고 떠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야당의 공세가 억울했다더라도 제가 보기엔 억울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조선일보는 이런 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조선일보가 국정원의 발표 임모과장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자살하면은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파일을 삭제하고 그리고 자살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은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까? 뭐 얘기 안 한 거는 자기들 자유니까 불리한 건 얘기 안 한다고 뭐 해석은 됩니다만은 아니 이런 얘기 맞는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왜 이번에 최대의 임과장 자살의 최대 미스터리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도 웃기는 수작이지만은 파일을 삭제할 때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했다는 것도 더 웃기는 수작입니다. 내 죽고 나서 이거 복구해 봐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자살을 하지 않았거나 자살이 아니면 뭡니까? 타살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게 있다. 이런 추리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이의 경중도 분간하지 못한 채 아마추어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국정원은 얼마 전 해킹 관련 실무팀장이 자살하자 전 직원 올 전 직원 명의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정부 초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이 났을 때는 원장 지시를 받은 국정원 대변인이 야당을 공격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모두 정보기관은 주동아리가 없어야 한다는 철칙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그야말로 정치단체화 했던 겁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니 국정원이 지난 2년 동안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는 수모를 당하고 있어도 국민의 믿음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기밀사항을 보고했다는 건 27일 정보위 여야 간사 의원들의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당 관계자가 29일 언론에 흘렸습니다. 정보위 회의가 열렸던 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국정원의 해킹 성과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보위 차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언론의 기밀을 흘린 여당 의원의 형태는 국회 정보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54조 제2-2항을 위반한 겁니다. 국회나 여당이 당장 발설자를 가려내 국회 절차에 따라서 징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국가기밀 누설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라고 조선일보가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왜 임모 과장이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한 건지 자살을 당한 건지 프로그램을 폐지한 건지 프로그램을 폐지당한 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 합니다. 김현주 PD.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자, 우리나라 군대, 한국 군은 군대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 자기 성찰이나 뭐 자기 개선의 의지, 또 역량 이런 건 없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군은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벌백계와 근본 처방을 계속했습니다, 매번. 근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비슷한 사건이 꼬리를 뭅니다. 군이 스스로 변호할 수 없다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 또 이런 건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외부가 더 많이 개입하는 거. 예. 무지하게 싫어하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니, 뭐, 또 그런 게 있었던데 보도 나도 봤는데. 네. 그 이유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뻔한 겁니다. 왜 여군 성추행이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살인은 네.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살인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극악무도한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받아서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빗발치듯이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사회라는 거는 일정한 약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깰 경우에는 사회적 처벌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길 걸어가다 보면 말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약육강식의 정글이라면은 힘센 놈이 약한 놈 가다가 그냥 엉덩이를 쫓아오고 해도 무슨 어디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엉덩이를 쫓아면은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폭력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이런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하나 나면은 뭐 신문에 다 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엽기적인 범죄나 성범죄 같은 게 더 크게 나요. 그러면은 그 양반은 뭐 신문에 나는 순간 얼굴 못 듭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가 제주지검장 했던 그 양반이지. 아이고, 진짜 참다. 네. 인간적으로 개인의 불행이라서 인간적으로 진짜 예. 원래 이제 성적 취향이라는 거는 예. 까발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의 성적 취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게 있는 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성적 취향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까발레를 썼을 때 그게 이제 뭐 그냥 까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사고를 치면 이제 저절로 까발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양반도 사고를 쳐가지고 까발려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다름없는 건데 군대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휘관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급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막 눌러버리는 거야. 공개가 안 되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엄부저만 제도 도입을 하자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군에서는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또 군 지휘관들은 왜 그렇게 하겠냐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막대한 군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급할 때 전쟁이라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6.25 전쟁 때 30대 포스타 대장들 많았어요. 뭐 전공을 세우니까 계속 진급 해가지고 30대인데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그랬다고. 이게 전공을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되는 전시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예 성추행 다 밝혀도 돼. 그게 자기 진급에 지장을 안 줍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이라는 건 전쟁을 대비하는 건데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그럼 평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사고 안 치는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늘 연대장 훈시가 사고 치지 마라. 그 뒤에는 니들이 사고 쳐가지고 탈영이라도 하고 특히 총기 탈영하면은 그걸로 이제 진급 끝나는 거예요. 진급 못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쉬쉬하고 사단장이나 뭐 연대장이 독립부대 같은 게 연대장 혹은 여단장, 사단장이 이제 보통 그 단위부대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숨기려고 하겠냐고. 그 양반하고 무슨 친밀한 관계에서 숨기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면은 진급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돼요. 여하튼 경향신문 사설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여군 성추행. 군 스스로 변호할 능력 없나. 네. 세계일보가 어제 보도를 해서 이게
회자가 많이 됐죠. 육군 모부대 소속 여군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군이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고발합니다. 여군 중사는요, 회식 중 선임 중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뒤 군 당국에 수없이 전화해 호소했지만 군은 무려 넉 달 동안 이를 묵살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일단 이 그러니까 중사한테요. 그 지휘관이 예. 그 지휘관도 좀 미친놈이긴 하구만. 이게 그러면은 일단 불러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걸 묵살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이게 문제시 됐을 경우 자기 진급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묵살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그 하나예요. 자, 군은요, 네. 이 피해자, 이 중사가 네. 내가 죽어야 조사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절규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한 듯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 검찰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수사에 들어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진급까지 했습니다. 군 당국은 성범죄 예방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부실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의 희망을 꺾은 겁니다. 국방부가 군 내 성 관련 인권 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국방 헬프콜이라는 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큽니다. 이는 여군 상대 성범죄가 일반적으로 진급을 앞둔 시기에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이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의 다수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 범죄의 하나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밝힌다고 해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체념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은 아직까지 여성들의 권익이 심하게 제한을 받는 조직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일반 사회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결국은 이제 남녀가 그 공정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진급하고 그렇게 해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하여튼 무시받을 수준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이제 여성의 권익이 보장받는 예.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군 장성 중에서 그 여성으로서 아마 배를 다는 사람은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할 겁니다.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소수죠. 예. 네. 그리고 어떤 단위 부대를 가도 특히 이제 그 군에서 출시하는 조직 그 부대는 말하자면은 전투부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투부대에서는 그 신체 구조의 특성상 여성들이 전투에 적합하지는 않잖아요. 남성보다는 취약합니다. 그렇죠. 실제 보병 전투에는 보병이 사실은 보병 지휘관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이제 군의 요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보면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죠. 특히 군에서는 그런 신체적 특성상. 게다가 이제 그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간호장교 뭐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이제 문호 개방 추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하사관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 하사관이라고 부사관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렇죠. 예. 부사관들도 결국은 지휘관들은 이제 위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는 또 남성 위주로 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관들 중에서 이제 이런 그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이 가장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이분도 그랬을 겁니다. 뭐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달려드는 거는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파업도 하고 제자급도 하고 하는 거죠. 하필 또 제자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예를 들기가 좀 뭐한 그런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집단으로 하는 이유는 개인이 덤비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집단을 할 수가 없어. 그 인간이 진짜 엽기적인 성추행 마귀가 돼가지고 여러 명에게 동시에 성추행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아주 성추행 마귀. 아주 1대1 관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대1 관계에서는 이게 집단적으로 항의하면 제일 그게 사실은 약자들이 제일 편하거든. 근데 이제 혼자니까 참 얘기하기 어렸을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오퍼스를 가고 해야 되니까.
옷을 본다는 게 또 여성이라서 말이 좀 부적절하네. 사직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군 경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특수한 경력이죠. 네. 직업군인 경력은. 그럼 아마 앞으로 생활에 나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피해를 당하고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에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애를 많이 안 낳아요. 그 김종대 선생하고 얼마 전에 밥을 먹어서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군에 갈 때는 제가 이제 78년도 이때였는데 갈 때는 절반 정도만 군에 갔어요. 그 절반은 다 면제야. 그래서 아예 그때는 중졸까지는 절반이 면제였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력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겁니다. 군도 수요 공고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60만이라는 요즘 60만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보병을 유지하려면은 1월달에 입대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면은 1월달에 제대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입대를 12만 명을 시켜야만이 예. 이제 군이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근데 병력 자원이 24만 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절반은 못 보내는 거지. 하긴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보내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게 다 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병장 제대할 때 월급이 4,000원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 60만이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여하튼 이제 저희들 때는 다산 세대니까 애를 많이 낳았던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나이 때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입대를 하면 되는데 병력 자원은 20만 명이 되니까 10만 명을 면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상근력으로 돌린다든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10만 명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면 군에 못 갔어요. 학력 나쁜 군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다음에 3대 독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시력, 팽발, 기타 등등 연예인들이 걸리는 아주 희한한 질병들. 예. 유독 연예인들이 잘 걸리는. 일부 연예인들이 걸리고 일단 병역 면제만 받고 나면 깜짝같이 낫는 그런 병들.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는 면제받기 매우 쉬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주 고도 근수에다가 준팽발이기 때문에 면제받아야 마땅한데 대학교 때 이제 특수학적 변동자로 분류돼가지고 군에 입대하면 특수학적 변동자는 이제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다. 대학을 다니면은 군을 면제를 시켜줘요. 연기를 시켜줘요. 병역을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은 대학 학적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학적이 변동돼가지고 학교를 안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연기가 안 되게 입대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적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때는 특수학적 변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수학적 변동자는 무조건 입대. 재수없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실 나도 거의 고도근시죠. 이런 우리 연예인 수준이면 당연히 면제받아야 될 수준이지. 그리고 완전 팽발은 아니지만은 준팽발이라서 딱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팽발이라고 해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이봉주도 팽발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제시훈련을 하기가 어려워. 제시훈련이라는 게 차렷, 열중샷, 이거 하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팽발들은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하여튼, 내가 그 얘기, 말이 자꾸 하는데, 옛날에는 절반 정도 안 갈 정도 병력 자원이 풍부했어요. 근데 애를 안 낳기 시작하니까 병력 자원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김종도 선생의 얘기가 요즘은 97, 8%가 입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군대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다 입대를 시키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 또 그렇다 자폐 증상이 있는 사람들 멀쩡하게만 무조건 입대시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입대 시키는 거야. 요즘 면제받기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모자라니까. 이리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모자라는 부분을 여성으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의 저는 군 관련 직종의 비난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아마 정권이 바뀌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걸 막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시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참
예. 여군 성추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뻔한 건데 그걸 못 고치는 이유도 너무나 뻔해요. 이 구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예. 자, 정치 얘기로 좀 넘어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정수 논란. 예. 이거 뭐 요즘 계속 뜨겁습니다. 계속 또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예. 네. 이 정수를 둘러싼 논란을 뜯어보면은 결국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비례대표는 민의와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자는 뜻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비례성을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가장 합리적인 얘기이고 한결의 사설 가보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하다. 자,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자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타협점을 찾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반대한다고 말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면 현행 의석 규모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섭니다. 양쪽 모두 현실성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1990년대부터 학계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어 온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이 선거제도라는 게 정치적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서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폭넓은 공감대를 얻은 방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죠. 이 제도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 망국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너무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영남에서 야당은 두세 석, 호남에서 여당은 잘해야 한 석 얻는 현실. 분명 정상이 아닐 뿐더러 민의의 정확한 반영도 아닙니다. 영남에서 야당은 30% 가까운 득표를 하고 여당도 호남에서 최소 5% 정도의 정당 득표를 합니다. 예, 정당 득표요. 이 득표를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고치면 지역주의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지역구 당선이 힘든 군소정당은 수도권과 영호남 등지에서 득표율에 걸맞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 표심과 의석수 사이의 괴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여당 내부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죠. 여연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 의석은 무너진다. 예,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 지도부의 방침은 이런 정치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겠죠.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으로 선거제도에 접근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아니면은 뭘 기반으로 해서 접근할까 생각하면 또 난망한 이야기입니다. 예.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종의 역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증언은 그래 하지 말자.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자. 새누리당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런데도 왜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새누리당도 다 옛날에 그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찬성했던 그런 방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뽑을 때 각 지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영남 권역, 호남 권역, 충청 권역, 수도권 이런 식으로 강원권도 들어가려나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대표가 전체 50명이다. 그러면 인구 비례를 해가지고 수도권에는 비례대표를 25명을 배정하고 절반 되니까 영남에는 12명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호남에는 한 6명 배정하고 강원도에는 2명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놓고 정당 득표선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 되면은 그 지역에서 결국 영남 권역에서 야당 의원들이 나올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전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단독 가반수 무너진다. 야, 진짜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니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도 가반수 무너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판단에 기반하고 있는 한 절대로 안 해주려고 그럴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리되는 방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뭐 법안 갖고 가지고 이거 꼭 통과시켜라. 그러면은 저 여당 원내대표가 빠트하겠죠. 그래 이거 통과시켜주면은 권역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야 도대체 해가지고 또 뭐 잘리던가 그건 뭐 그 구석 사장이니까 알 바 없고 여하튼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바꿔야죠. 새누리당을 과반수에 10분의 4 미만으로 안 뽑아주면 다음 국회에서 개정 가능합니다. 지금 국회법상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10분의 6 이상이 돼야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수결을 위반한다 이지랄 하는 건데 그거 만든 거는 한나라당이야. 근데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야당이 안 될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쟤들은 순 나쁜 놈이다. 근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지역 감정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기들 불리하다고 안 한 놈들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얘들 뽑아주면 안 된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근역별 비례대표제가 성사되려면은 그 길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새누리당이 꼭 해야 될 과제가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교환을 하든가 거래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한 40%밖에 국회 300에 40명 120석 미만이 되면은 가능해요. 120석 미만이 되면. 그러면 10분의 6. 뭐 그래도 아마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원래 이 새누리당에는 기득권 세력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가 작다 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 수 작은 가보면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비례성을 높인다는 것에 지역주의라는 너무나 큰 명분 명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다당제화하는 의미 있는 다당제화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당이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 많아지는 거, 원내 다당제화 되는 거가 기본적으로 많은 이익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당연히 정의로운 것인데 사실 뭐 그냥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다당제, 지나친 다당제, 파편화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장치를 구사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뭐 제가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라는 건 아니고 그 지점도 중요하진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익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 수준이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제 다당제를 불안해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 사회의 의견이 다양해가지고 다당제화 시키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걸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박정희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박정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지 그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면은 그 다양한 것을 갖다가 정치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시끄럽다고 무슨 논리를 들이대 가지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 이지랄 하면서 박정희가 응론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도 맞지 않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해봤지만은 큰 지장 없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이제 여당이 불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남에서는 야당표가 한 30-40% 나옵니다. 호남에서는 1-20%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또 호남은 또 의석수가 적어. 의석수가 적은데 1-20% 먹어봤자 한두 석 먹는데 영남은 의석수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30-40%씩 먹으면은 의석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싫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비례대표 지금 해봤지만은 권역비례는 아니지만 실제 비례대표는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 비례대표에서 통합진보당 이것 때 한 12석 가까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네. 통합진보당 얻었는데 똑같은 제도하에서 3%를 넘어가가지고 한 석이라도 얻은 데가 있었냐고. 없잖아. 없다고.
그게 지금 현재 이 3%선을 오히려 고쳐야 될 판이에요. 그걸 1%로 낮춘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3%는 너무 심하다. 우리는 거의 양당제 국가인데 양당제가 거의 한 8, 90%를 갖고 가는 이런 선거제도에 하에서 나머지 10% 가지고 뜯어먹는 싸움인데 이른바 그 군소정당은 그 기준을 3%로 최소 3%를 득표해야 한석을 준다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은 다당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저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나는 그 박정희 논리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귀찮거든. 주로 이제 미국 정치 구조를 좀 좋아하는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럽 쪽 특히 이제 내각제 주의자들은 좀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존재는 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좀 손 좀 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이연지연 곰탕. 이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이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뭐죠? 예, 박근혜 정부 세제 개편은 매년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는 세제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재정 요구에 맞춘 세수 확충 목표입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야 하는 반면,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려면 감면을 줄여야 하겠죠. 상충하는 겁니다. 곧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과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안이 매번 세제 개편안에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들은 중구난방이 되고 세제 개편의 방향성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시체말로 미친년 널뛴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경제정책은 사람의 행동은 늘 모순됩니다.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살 수는 없어요. 수미일관하게 산다면 그 인간이 미친놈입니다. 근데 정책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수미가 일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거 잘 어디 사설인지 모르겠는데 잘 지적했네. 예. 아니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이게 그렇죠. 이 정부의 최고 수장이 그 미친놈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일보 서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년도 세제 개편 도리어 부자 감세될까 걱정, 이런 제목입니다. 그게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도 그럴 조짐이 짙어 보인다는 겁니다. 재정 부족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세제 개편의 성패는 어떻게 세수를
충분히 확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과 야당에선 증세를 거론하며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통한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정부는 증세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축소를 통해 실질적 부자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발표에 앞서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자 증세는 올해도 신용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 도입될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비과세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ISA는요, 예금 적금, 펀드, 주가 연계 증권 등 각종 금융 투자 상품 투자를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입니다. 당초 가입 대상자 소득 상한선을 연 1억 원 이하 정도로 제한해서 혜택을 중산층에 한정하려다가 상품 수요를 넓히기 위해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도 검토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누가 와서 들이부어서 가져가겠습니까? 그 이득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이 정권의 하는 짓은 딱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서민들 위해 산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은 구매력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네. 이게 해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혜택의 폭을 부자한테로 넓힙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은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예. 결과는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딱 마찬가지 아니야. 무슨 아니 솔직한 얘기로 예금, 적금, 펀드, 주가 연계증권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중산층도 같은 사람이 갖고 있겠냐고요. 중산층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거 읽어드리면서도 침이 꼴깍해요. 돈 많으면은 동산들 다 정리해서 일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 안 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집에다 묻어두든 어디다 묻든 다 세금 저기 할 텐데 이게 뭐 일종의 조세 회피처를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처음엔 너무하니까 예. 그래서 1억 원 이하 소득 상한선 1억 원 이하로 하자 예. 했다가 이제 걔들 1억 원 이하로 할 때 염려 마 이거 곧 풀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보거든. 그러면은 1억 원 이하 소득자들이 이걸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수요가 있겠느냐. 별로 없다. 결론은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2억 원으로 올리자. 3억 원으로 올리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 이 비과세 한도도 연간 2천만 원의 5년 기간을 뒀으니까 최대 1억 원의 금융자산 운용을 비과세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 굴리면서 이런 개새끼들. 아유. 계속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돈놀이. 네. 적절한 수정 없이는 결국 부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뻔하죠. 이런 걸 아니라고 하지 않겠죠?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니까. 자, ISA 세제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겨냥했다면 자녀 손자에 대한 주택자금 증여세 면제 방안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세제입니다. 골자는 증여액 2억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자는 구상입니다. 증여분을 합친 상속액이 10억 원 이하로 과세 대상이 안 되면 증여세는 결국 면제됩니다. 그대로 시행되면 역시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선뜻 내줄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됩니다. 하여튼 부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용어를 쓰시는구만.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국일보 표현은 진짜 이거는 니네 말 같지도 않은 표현이다.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선뜻 내줄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걔들이 부자냐? 한 25억쯤은 줄 수 있어야 부자지. 서민들한테도 지금 혜택을 준다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 이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2억 5천 정도 굴릴 수 있는 사람은 부자 축에도 안 끼는 걸로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휴, 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참. 근데 이 조세 영역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이게 이렇게 별의별 장난을 다 칠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비례대표 이런 조세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감시하도록 하는 게 그게 비례대표의 말하자면은 그 직능별 비례대표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직능별 비례대표를 뽑을 때 조세 전문가를 뽑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오히려 가리는데 이용이 되는 거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세상이 완벽하게 공평해지기를 뭐 우리는 늘 바라지만은 항상 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득권층이 사회의 부를 70%, 80%, 90% 이제 빨아들이는 이런 단계가 오면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21세기는 도대체 뭘로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저기 이사장님도 저기 우리 그 따님에게 한 2억 5천 그냥 떡 좀 내줄 수 있으십니까? 저는 뭐 집을 우리 처분하시고 딸한테 이런 거 돈 말고 빌립니다. 우리 딸이 제일 부자야. 열받으시겠네요, 그럼 이사장님도. 우리 이제도. 딸이 제일 부자야. 보면은 뭐 저기 돈을 또 잘 쓰지도 않더라고. 젊은 애가 여기저기서 뭐 저기 누나 형님 뭐 이모 삼촌한테서 용돈 받으면 다 꼬박꼬박 저축해가지고 돈이 많아. 그래서 아빠한테 돈 좀 빌렸다고 뭐 농담으로 물론 하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주긴 뭘 줍니까? 예. 참 진짜 이거 한국일보 사설은 한번 이 꼭들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이거는 것 진짜 같아요. 한마디로 골 때리는 방안이구만. 예. 한 2억 5천만 원 정도는 줘도 예. 나중에 상속세 때 계산하자.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럴 겁니다. 재산을 미리 이제 주거든요. 보통은 상속을 요즘 부자들은 죽을 때 안 하고 미리 줍니다.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니까. 또 몰래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50대 된 억만장자인데 우리 아들놈한테 상속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일단 정해부터 하자. 2억 5천만 원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한 50년 뒤에 죽으면은 그 자료가 그때까지 남아있을 거며 그때 가서 합산해서 되겠냐고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예외를 세금에서는 뭐든지 그래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포괄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외도 법에 의해서 해요. 그 특례법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단 그 포괄적인 조세 관련 법률을 딱 만들었는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이거야. 없는 거야. 그럼 예외적으로 어디에 부과를 한다. 그거 다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례법에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미술품에 대해서 면세한다. 그것도 원래는 우리나라 미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년 연장합니다. 미술품에 대한 거래에 그 세금을 면제하는 거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금을 면제하면은 1원이라도 받는 거하고 면제하는 거하고는 돈의 다과를 떠나가지고 추적이 됩니다. 세금을 내면. 근데 면세가 되면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을 굳이 행정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도 없어요. 할 이유도 없죠. 세금을 안 받는데 왜 하냐고. 네. 그래서 강남에 저도 이제 우찌하다 보니까 부자를 좀 알게 돼가지고 그림이 또 비자금. 네, 이제 했는데 그 상속 수단이 그림이더라고. 그게 세금 안 내고. 그래서 그게 또 이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 그림 같은 경우에는 팔 때 죗값 받고 팔 수 있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그런 그림 값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유명한 화가 이중섭, 가짜 그림까지 나오니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중섭 그림이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이중섭 그림은 20억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상속도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 아무 법적 처벌을 안 받아. 미술품이니까. 미술품 특례법에 의해서 면세가 되니까 줘요. 그러면 이제 아들내미가 뭐 그 이중섭의 그림 때문에 받은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팔아가지고 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림 살 때는 20억 원이었는데 팔 때 16억 원이라면 4억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그림 인기 없어. 이중섭 그림은 20억 받고 갖고 있다가 한 4, 5년 지나서 팔면 25억 받아. 금보다 훨씬 낫네요. 그렇죠. 그림이. 그러니까. 금덩어리 몇 개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1년씩 연장되는 모양이더라고. 그 과세 면세되는 조항이 매년 뭐 그때 되면 또 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그거 가지고. 그렇죠. 뭐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기 그
그 높은 고민술상이라든지 그 화랑들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미술계라는 곳이 그 재벌가 고위 관료 집단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 글쎄요, 그 좀 이상한 거긴 한데 없어질 리는 만무해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슈 국정원 얘기 짧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사설을 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국정원 근무검사의 해킹 수사 믿을 수 있겠나? 자, 여야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국정원에서 기술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이어간다 한들 지금 현재 스케줄은 그렇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국정원 해킹 의혹을 규명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검찰 수사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정원에 대한 직접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면서 관련자 강제 소환 및 압수수색과 같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지금 검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행보는 미덥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수사 주체 선정과 수사팀 구성부터가 그렇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공안 2부 부부장 검사의 국정원 파견 근무 경력은 검찰이 미리 한계를 그어놓고 수사를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올해 2월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한 검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를 엄정한 수사였다고 평가할 국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들의 국정원 근무 경력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중대한 흠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깊은 사건 성격과 국정원 수사 경험, 국정원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적 사건이라면 타당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수사는 국정원의 불법 해킹 행위와 민간인 사찰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첨단 범죄 같은 거 수사하는 저기 3차장 산하나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왜 공안부에다 맡기는 거야? 간첩 잡는 데도 아니고. 그 국정원 그 해킹 툴 이런 일련의 범죄 행위가 간첩 행위라고 생각한 모양이지. 아, 이적 행위다. 미친 새끼들. 국가를 해롭게 했다. 뭐 그런 논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공안부에 그것도 몇 달 전까지 국정원에 파견 근무하다 온 검사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만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첨단 범죄 수사를 하면은 이제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게시판에 가가지고 익명으로 막 그 욕설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있잖아요. 난 그때 첨단 범죄 수사와 관련된 어떤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 내가 그런 거 많이 당하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하면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한 90%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익명으로 쓰니까 자기 모르겠지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IP도 다 나오고 뭐 몇 가지 기법을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회피하려면은 또 그걸 회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돌려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범죄자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익명이니까 씨발 왜 욕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신고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고소만 하면은 거의 90%는 잡아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 가가지고 수사를 배당해야지. 공안 애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이렇게 치면은 서울지검 3차장은 정치적으로 물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첨단 범죄가 아니야. 대북 관련 범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뭐, 기본적으로 해킹, 해커, 뭐, 토렌트, 뭐, 파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조사하는 건데? 공안부? 글쎄요. 게다가, 국정원에 근무했던 인간들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얘들은 뭐 하여튼 처음부터 일관되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거기를 잘 알아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 사람이 뭐 3차장, 2차장, 1차장이 상관없이 국정원 관련 모든 건 최고라고 하더라도 배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건 상식이죠. 그 얘기하면 입만 아픈 거죠. 이거를 지금 공안부에 배당하면서 내던 핑계가
진짜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이 우선 맞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임모과장인데, 임모과장이라는 사람이 드러나자마자 마티스 산 경위도 불분명하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가지고 갑자기 또 게다가 이게 차가 똑같은 차가 아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뭐 온갖 걸 동원해가지고 똑같은 차다고 얘기하고 나서 얘기가 끝나자마자 멀쩡한 차를 또 폐차를 시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죽음 과정도 일반적으로 사람은 제정신에서는 일산화탄소 마시면은요, 문 열고 밖에 나가려고 하지,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개탄이나 이런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요. 그래서 뻗어가지고, 일산화가스가 코에 들어오는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지, 이산화가스가 들어오는지, 방보시 얘기처럼, 모르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 임모과장은 제정신인 상태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죽었다는 건데, 진짜 고도로 훈련된 분 아니면은, 불가능한 이야기. 이런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그리고 다 떠나가지고, 국정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는 치더라도,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왜 죽냐고. 그 질문에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모든 해명과 주장은 결국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 없으니 믿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노태우야 뭐야. 믿어주세요야.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을 곳은 국민 입장에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믿을 건 검찰뿐인데 검찰이 공안부에 배당을 하고 불과 몇 달 전까지 국정원에 파견 근무하던 검사가 수사하게끔 했다는 거. 참. 그렇습니다. 도무지 국정원 이 문제도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이거는 진상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참 저는 걱정이에요. 국정원이 얼마나 또 열심히 정권을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지랄을 할까. 물론 이제 옛날에 이해창이하고 DJ 붙었을 때도 북한 공작하고 별 지랄 병을 다 했지. 그래도 이제 대세는 저는 돌리지 못한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국정원에서는이나 검찰 이런 말하자면 권력의 신여가 될 수 있는 거는 단단히 손을 봐야 될 건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 임시 개편, 임시 편성안에 따라서 원래 11시 오전에 했는데 10시로 1시간 당겼습니다. 바로 뒤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맹경순 선생님 맹아세 진행하러 오십니다. 오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